다큐9분 항공비사, 공군 최초의 전사자, 다큐9분 스튜디오, 나레이터 김단.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사자는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에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두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날은 1950년 6월 30일. 7일간의 한강 방어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다. 2016년 보훈처의 보도자료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이 한강 철교 도하를 시도하자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는 적들이 한강 철교를 이용해 탱크를 도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적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한조가 되어 급조된 폭탄을 싣고 수원 기지를 이륙해 흑석동 상공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강 인도교는 폭파했지만 한강 철교는 폭파에 실패했다. 철길 아래 침목만 손상되어 복구가 가능했다. 미 공군 B-26기가 폭격을 가했지만 다시 한번 실패한다. 한국 공군은 얼마 안 되는 정찰기를 총동원하여 적정을 살핀다. 한강 인도교를 발 아래로 보면서 한강 철교 쪽으로 기수를 돌려 북쪽 어귀를 정찰하던 중 북한군의 대공사격에 피격됐다. 이날 북한이 퍼부은 화력은 한국전쟁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고 전해진다. L5 정찰기는 치열한 전장 위를 용기 있게 비행했다. 평소보다 낮은 1500피트 고도에서 아래를 살피다 대공사격에 걸려들었다. 피격된 순간 그들은 적의 탱크 수십 대를 발견하였고 기체 일부가 적탄에 피격돼 점점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는 수원기지에 적진의 상황을 무전으로 알렸다. 이 정찰보고로 미 공군 전투기의 공격을 유도해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공이 점점 커진다. 무전 보고 후 기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으나 기체 손실로 복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적 탱크를 향해 비행기의 기수를 돌렸다. 잠시 후 적진을 뒤흔드는 커다란 폭음과 함께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는 장렬히 산화했다. 그들의 희생으로 아군은 적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키고 아군의 후퇴와 미 지상군 참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경비행기인이 한강 백사장에 비상 착륙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대신 적 탱크로 기수를 돌린다. 장렬한 최후다. 이 이야기에는 허점이 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 적진의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할 수 있었을까? L4, L5 정찰기에 무전기를 설치한 것은 1950년 8월 14일이었다. 그날 미군으로부터 SCR-300 무전기를 공여받아 L4, L5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는 적진의 상황을 무전으로 알릴 수 없었다. 무전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통신했을까? 통신통을 이용했다. 통신통은 L4의 광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에서는 병사 2명이 들고 있지만 잘못하다간 갈고리에 걸려 하늘에 떠오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들지 않고 강철 지지대에 걸고 바닥에는 대공포판을 깔아 표시를 한다. L4, L5 조종사들은 지상 15에서 20m까지 급강하한 뒤 잠시 수평 비행을 하며 통신통으로 다가온다. 후방 탑승자가 20m 길이의 밧줄을 내려 그 끝에 달린 갈고리로 통신통을 낚아챈다. 마치 낚시 같다. 정찰기에서 지상으로 메시지는 어떻게 전했을까? 이건 역시 광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통에 리본을 묶어 던지는 것이다. 윤흥열 장군의 회고를 보자. 통신통을 투하할 때는 낮게 비행했기 때문에 산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다. 어떤 때는 준비한 통신통을 모두 사용해버려 메모지를 신발에 넣어 투하하는 일도 있었다. 1950년 4월 윤흥열 중위는 통신통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태어나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백두산 호랑이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연대장의 공중시차를 미리 통보받은 양산국민학교에 주둔 중인 대대 CP에서는 대대장이야 여러 장병들이 나와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었다. 감격한 김 연대장은 부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통신통에 넣어 투하하고 싶어 했다.
나는 엘포 좌측 창을 열고 낮은 고도로 학교 상공을 통과하며 적절한 지점에 이르자 말했다. 투하하라고 호령할 때 던지시는 겁니다. 알았어. 엘포기가 운동장 위로 다가간다. 하나, 둘, 셋, 투하! 나는 투하를 외쳤다. 호령에 맞추어 김 연대장이 통신통을 투하했다. 이런, 저기로 날아갔네. 통신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통신통 하나 더 줘봐.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엘포는 선회한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투하! 에? 또 엉뚱한 데로 갔네. 김종원 중령은 연이어 실패한다. 윤응열 중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김종원 중령에게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니다. 과격한 성격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윤응열 중위는 뒤를 흘깃 보며 다시 외친다. 준비하십시오. 하나, 둘, 셋, 투하! 이런, 또 엉뚱한 데로 갔네. 나의 호령에 맞추어 투하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앞으로 돌리는 순간 앞에 봐! 나의 눈앞에 커다란 거목 느티나무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찰나 나는 본능적으로 조종간을 급히 당겨 나무의 정면으로 충돌하려는 비행기를 올라챘다. 그러나 느티나무를 피하지 못했다. 프로펠러가 부서지고 좌측 다리가 손상되었다. 그러나 아직 비행은 가능하다. 출력을 올리면 부러진 프로펠러 때문에 기체가 분해될 듯 크게 진동한다. 출력을 내리면 고도가 떨어진다. 불시착을 하면 산중의 공비에게 잡혀 어떤 고초를 겪을지 모른다. 출력을 높였다가 진동이 커지면 다시 낮춘다. 아슬아슬하게 조절하다 보니 어느새 김해 비행장까지 다가왔다. 가까스로 활주로 끝에 착륙했다. 나와 김 연대장은 100만 분의 1의 기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나마 속도가 느린 엘포 연락기였기에 구사일생한 것이다. 윤응열 중위는 인민군 중위 출신으로 48년에 월남해 국군 조종사가 되었다. 뒤에 탄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은 여순 사건을 잔인하게 수습하고 부하를 함부로 직결 처분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명장면 4달러 협상에서는 김두한에게 권총을 들이대는 걸로 묘사된다. 이날만큼은 비행기를 처음 타 기분이 좋았는지 사고를 낸 윤중위를 적극 비호해 주었다. 6월 26일 김두만 소위는 L5로 개성 문산 방면을 정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발 아래 지상에서는 북한군 1사단, 6사단이 국군 1사단을 몰아붙이고 있다. 뭐라도 돕고 싶은 급한 마음이지만 통신통이 없다. 북한군 위치와 대포 배치를 종이에 그려 군화에 끼워 넣었다. 국군을 향해 군화를 던졌지만 누군가 받았을지 확인은 했을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런 통신 방법은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무전기가 있어도 통신 보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통신했다. 6월 30일에는 무전기가 없었다. 이경복 상사와 백성음 상사는 적의 상황을 무전으로 전할 수는 없었다. 수원 기지에서 복귀를 명할 방법도 없었다. 복귀를 포기한 그들이 적 탱크를 향해 장렬히 산화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1950년 두 사람의 최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동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런 장렬함이 현재의 공군에 필요할까? 훈련을 하다 순직해도 조종사 실수가 아닐까 유가족은 걱정을 한다.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유가족이 죄송해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여론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기 위해 공군 조종사의 사고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기에 훈련을 해서 실력을 키운다. 훈련 중에 생긴 사고가 조종사의 잘못이 될 수는 없다. 비행 착각도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은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최초의 전사에 붙은 미사여군은 빠져야 한다. 치열한 전투 현장 위로 정찰 비행을 하며 임무를 다했던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공적은 인정받아야 한다.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하지 않을까.